안녕하세요. 작가 정여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환경에 놓였습니다. 한편에선 교육 위기, 학교 현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위기를 발판 삼아 우리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KBS 1라디오에서 준비한 방송의 날 기획대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과 함께 교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얘기 나눌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은 KBS 1라디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사회를 독일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종종 자주 설명하시는데요. 예. 그 거울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독일이라는 거울에 한국 사회를 좀 비춰보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백미러를 보잖아요. 운전할 때. 네. 이것은 뒤로 가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죠. 뒤의 모습을 보지만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 있는 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우리 안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특히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경험을 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겨울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의 저서에 보면 그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의 죽음의 스펙터클이라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짚으셨는데요. 예.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또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이 교수님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의 꼭 헬 조선이라고도 부르는 예. 그런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느껴져 섬뜩하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 성취를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해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육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게 더 절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교수님이 그 지금 일상에서 느끼는 아마 체감하고 계시는 또 새로운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온라인 강연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학교에서. 예, 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 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아무튼 우리 정여울 작가님도 독일 문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더 반갑게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도 있어요. 네네. 장점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 어딜 주목해서 보게 돼요. 눈을 보게 그렇죠. 되죠. 눈을 네. 주목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헤겔 미학이라는 게 있는데 헤겔 미학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연미, 자연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뭐라고 했겠어요? 인간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눈이라고. 그리고 헤겔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드러나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는 이성의 빛이 뿜어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코로나 덕에 그냥 그 아름다운 자연미의 절정을 늘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 좋은 점은 있다. 학생들의 눈을 네. 좀 더 유심히 보게 그렇죠. 되셨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맞아요. 생명체들의 눈에 집중하게 되니까 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눈이라는 게 어떤 정신의 드러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이게 그동안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나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학생들에게 의존해 왔구나. 네. 늘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눈의 반응을 쫓아오면서 내가 가르쳐 왔구나. 그런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네. 학생들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제 경험에 관련된 것이고요. 코로나가 조금 전에 하신 대로 네. 프랑코 벨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도 인용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환경을 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지금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준 가장 중요한 어떤 교훈 같은 것, 이것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처럼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걸 잊고 사는 사회가 없거든요. 한국 사회는 사회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는 사회란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society without the social. 네. 사회적인 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예요. 개인밖에 없어요. 그것을 프랑코 베라르디가 어떻게 그렇게 봤는지 저는 그 철학자의 통찰력에 놀랍니다. 극단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과 함께 사는 것,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타인이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더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국민들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이 국가라는 게 중요하구나. 국가라는 게. 그리고 국가라는 게 잘하면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그걸 배웠죠. K방역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 똑같은 것을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가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개입을 해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사립대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87%가 사립대학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네. 또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공교육의 몇 배가 더 되는 사교육 시장이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육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네요. 그렇죠. 한국이. 예. 교육이야말로 네. 가장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린 영역이에요. 네. 이제는 국가가 좀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을 해서 K방역을 통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역병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처한 것처럼 이제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런 교육 문제를 국가가 이제는 교육다운 교육으로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방역도 어렵지만 네. 교육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교육은 네. 워낙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 적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립대학 교육이 그 비율이 높은지도 예.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살인적인 등록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저마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등록금 관련해서도 저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수업이 이거 무슨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부실하고 또 학생들이 뭐 도서관도 이용 못하고 여러 가지 시설 이용에 불편도 있고 그러니 등록금 반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거죠. 정당하죠. 네, 너무나 네. 정당한 것이고 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이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지금 주장은 정당하지만 이 주장을 펼치는 논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학생들이 왜 반환하라고 하죠? 내가 내 돈을 내고 대학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자가 생겼으니 하자를 보상하거나 아니면 고쳐달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학생들 주장의 근거인데. 교육은 소비가 아닌데 그렇죠. 교육이 상품화 돼버렸다는 맞습니다. 게 문제인 거죠. 학생들이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전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 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로 볼 것인가. 이건 정반대의 관점이거든요. 영미 쪽에서는 대학 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전부 사립대학이잖아요. 네.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는 거기도 게. 살인적인 등록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순서라는 건 그대로 등록금 순서예요. 하버드 6만 5천, 예일 6만 3천 이런 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미국에선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는 내 돈 내고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는 게 시장주의적 관점의 정의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입법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유럽에서는 그것은 야만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등교육, 특히 고등교육, 모든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그걸 통해서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부잣집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게 유럽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의 소위 등록금 반환 주장의 논리가 시장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그것을 주장한다.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이렇게 주장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한국은 대학 등록금을 없애도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수준의 경제 발전을 했어요. 더 이상 대학 등록금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이젠 와야 돼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긴 얘기니까 그냥 네. 제 주장만 하겠는데요. 그런 것으로 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등록금 폐지. 그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에요. 예, 시대 너무 정신이 속이 돼야 시원하네요.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성숙한 시민이라는 개념이 아직 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성숙한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측면 뭐 인권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정말 아주 다양한 교양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런 사회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올바른 시민 교육 속에서 시민의 주체성이 생겨야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부모님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셨고 네. 또 사회 전체가 신자유주의적인 분위기 교수님이 야수자본주의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야수적인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가 정책을 좀 복지 정책을 과격하게 펼쳐도 네. 이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특히 교육은 가장 안 바뀌는 부분이고 예.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에게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 예.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좀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의 감수성을 완전히 아이들로부터 박탈시킨다는 데 있다고 봐요. 불행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행복의 감수성을 이렇게 내면하고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그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 교육을 받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불행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심지어 서울대 아이들, 즉 이러한 경쟁교육 시스템의 승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상태다 하는 게 재작년에 서울대 연구에서 나왔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경쟁교육의 승자도 절반 정도가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좀 의외다 싶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의외가 아니에요. 저희도 불행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예.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 맞아요. 그 불안처럼 큰 불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그렇게 조마조마한 그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99%의 대다수의 학생들, 그 아이들은 평생을 열등감을 내면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좀 행복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시민은 그 다음 단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행복한 그런 인간으로 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프랑코 벨라르디도 얘기했죠. 한국 사회를 뭐라고 그때 벨라르디가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한국이란 사회는 내가 관찰하기에 현대 니힐리즘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Radikalste Form des Zeitgenössischen Nihilismus 이렇게 했어요. 현대 니힐리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국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사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허무주의적 정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베라르디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르몽드가 몇 년 전에 르몽드지가 뭐 세계적인 권위지죠. 르몽드지에서 한국 학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제가 코테이션 인용을 한 거예요. 네. 이것은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아마 들었어요. 그러나 무감각해졌어요. 그동안에.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아이들로 이렇게 방치해 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아이들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의 혁명이다. 이전 100년 동안의 교육과는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는 한국이란 나라가 미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 때가 가장 불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고등학생 때는 모든 것이 성적을 중심으로 예,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뭐라고 했냐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그렇죠. 많았고 뭐 사생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모든 그런 모든 시간이 그냥 학교에 그렇죠. 예, 공부를 하기 싫어도 잘 안 될 때도 무조건 책상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자리 예.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위 이 경쟁교육 속에서 보내는 삶의 그 자리를 독일에서 한번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와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예. 한국이 피사라고 들어보셨죠? 국제 학력,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국가별로. 그래서 한국이 늘 아주 높은 그런 성취도를 보이는 나라에 속하죠. 한국, 핀란드, 일본이 아주 전통적으로 그런 피사 강국이에요. 네. 독일은 대체로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도 야 우리 교육이 왜 피사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냐 이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피사 강국 한국의 교육은 어떤지 특별 기획팀을 구성해가지고 와서 취재한 적이 있어요. 피사가 그럼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건 국제 거죠? 학업 성취도. 네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경악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그렇죠. 네. 이것은 인권유린 아니 아이들에 대한 학대다. 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게 나갈 때는 인권 프로그램으로 나간 거예요. 인권 학대. 그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시절 전체를
완전히 인권 학대에 적응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과정이에요. 인권 감수성이 있고 행복의 감수성이 있고 한 이런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둔감하게 하고 행복의 감수성을 부정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이에요. 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이제 심리학에 대한 강의나 또 네. 공부나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독자들이 고민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자기 혐오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혐오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건데 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분들이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정말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리고 남을 미워해도 힘든데 자기를 미워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육 방식은 예. 자기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음. 나는 왜 이렇게 저 친구보다 못하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자기 혐오를 강화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교육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저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 성적 순으로 예를 들어 이제 우수한 아이들 전교 3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의 그 등수와 이름을 붙였어요. 게시판에 붙여서 모든 예.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러면은 거긴 그래도 예, 난 거예요. 우리 30등 안에 때는 못 전교생 전체를 붙였어요. 전교생 전체를요? 1등부터 500등까지 와, 인권 전체를 유린이었네요. 붙여놨어요. 예, 그래도 낮은 거죠. 30명만 붙였으니까. 30명만 붙여도 그래도 잘난 상처받아서 아이들만 붙인 거 선생님들 아니에요?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예. 근데 아직도 예. 체벌도 남아있는 그럼요. 학교가 있고요. 예, 그럼요. 체벌로 인해서 예.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그렇죠. 작년에도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인권 감수성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회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단 최소한의 만족감이 필요하잖아요. 내 삶은 참 소중하고 좋은 것이구나. 굉장히 당연한 것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삶이 막 나중에 엄청나게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좋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최소한의 행복이 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금 자리를 딱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기 혐오라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이게 사회적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금 분석하신 대로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온 것은 원인은 분명하다고 봐요. 자기 혐오는 자기 열등감에서 온 것인데 자기 열등감은 경쟁 교육의 산물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그냥 경쟁을 많이 시킨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시킨 나라는 없어요. 네. 경쟁을 많이 시킨다는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이에요. 그 중에서 다른 지금 말한 세 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 안 시켜요. 일본도 우리보다 덜 심한가요? 훨씬 덜 심합니다. 싱가포르도. 예, 싱가포르는 네, 모르겠어요. 조그만 네, 나라니까. 네. 우리랑 뭐 좀 특수한 싱가포르까지는 네. 제가 모르겠지만 뭐 네. 작은 도시 국가니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르몽드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다고 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기 혐오라는 게 말하자면 열등감의 한 표현으로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네. 자기 혐오까지 가는데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 자체가 자기 착취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혐오가 오는 거예요. 자기 착취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주 독특한 것이 과거만 해도 착취의 형태라는 것은 노예를 어떻게 착취했어요? 외부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길들이는 착취 방식을 취했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게 착취 안 한다는 거죠. 노예 감독관을 여기다 심어놔요. 우리 내면 안에. 내 속에 노예 감독관이 있는 거예요. 노예 감독관이 밖에서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노예 감독관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감수성, 나의 욕망, 심지어 밤에 꿈꾸는 내 무의식까지. 그것이 바로 나를 노예로 만드는 저들의 것이라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죠?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착취는 철저하게 자기 착취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자기 착취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착취, 외부에서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착취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착취당하는 자가 저항의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기 착취의 경우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경우는 착취자의 내면에 저항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생겨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생기고 그 죄의식이 바로 자기 혐오가 되는 거죠. 네. 이 전형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자기 착취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개발서가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팔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착취해라. 그게 자기 개발서의 하나의 일관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네.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런 거죠. 미래의 네.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은 포기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아니면 미친 듯이 투자해서 그렇게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식의 그런 자기계발서가 아직도 판을 네. 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면 과연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네. 그런 교육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시절, 그 중고등학교 사춘기 요 무렵 우리가 돌아봐도 가장 찬란한 시절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 시절에 행복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행복하겠어요? 일생 동안 행복감이란 걸 느껴보지 못한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한다고 봐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저런 집단 행동, 네. 이것도 지금 말하는 너무 충격적이죠.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가장 환자들을 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예, 거죠. 그렇게 총파업은 원래 약자들의 투쟁 방식인데 그렇죠. 약자들의 방식을 이용해서 예. 강자들이나 아니면 강자가 될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네. 한편으로는 당연한 한국 귀결이기도 교육의 하고. 당연한 귀결일 수 있죠. 네. 그렇게 배워온 자들, 특권층이 되기 위한 교육이라고 의사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예. 지금 의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우량 상품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그렇죠. 한국 예. 교육에 가장 잘 적응한 자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등록금이 제일 결국은 비싸고. 예. 물론 등록금도 비싸지만 한국 교육에 가장 잘 적응한 아이들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육에 가장 잘 적응한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한국 교육이라는 건 단순한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말하자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죠. 정말로 예민한 지적인 날카로움을 가지고 정말로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들은 한국 교육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아이들은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육은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 교육에 잘 적응한 저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개성은 거의 없고, 그걸 개성이 없고 평균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모범생으로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늘 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educate잖아요. educate란 말은 에라는 게 밖으로, 뉴스라는 게 끈다, pull out의 의미예요. 아이들 안에 있는 고유한 개성, 아주 그런 고유성, 취향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국 교육은 얼마나 반교육이길래 한국의 학교에 집어넣으면 평소에 개성적인 인간도 나올 때는 아무런 개성이 없는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좀 한다는 아이들은 예외 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한국 교육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할 영역이 아니에요. 정말로 뛰어난 지적 영역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자가 돼야죠. 정말로 예민한 정신을 가진 자는 예술가가 돼야죠.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일정한 상식적인 수준의 지적 능력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공감 능력. 맞아요. 공감 그리고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가슴.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자에 대한 연민, 공감 그렇죠. 이게 가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지적인 상식적인 지적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우등생이라고 부르고 그런 우등생의 경우는 거의 개성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사실 놀라운 것이고요. 그들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작동하는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죠. 예. 이것은 한국 사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적이라는 가치 자체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자란 자들이 그런 사회 가치를 가장 잘 내면화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포기한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현상이 지금 의사들의 파업에서 보인다고 좀 보이고요. 예. 저는 사실 좀 분노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교육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의 계급적 불평등도 꼭 들어가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한국에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곧 계급적으로 뭔가 우위에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버린 그런 얘기가 예. 되어버렸고 예. 이제 점점 더 이제 명문대 취학률이나 이런 예. 것들을 보면 뭐 계급적인 격차가 뚜렷하게 이제 양극화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쩌면 이 계급화,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공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공교육의 빈자리가 너무 커지니까 거기 또다시 안 그래도 심각한데 거기 또 사교육의 입김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교육을 마음껏 시킬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코로나 시대가 더욱 그 교육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양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럴 위험이 틀림없이 있고요. 네. 또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우려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교육의 계급적 성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짚으신 거고요. 과거의 한국 교육은 계급적 편차를 그래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일정 부분은 했어요. 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소위 개천론이라는 게 그거죠. 예. 개천론이라는 게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역할을 일정하게 했죠.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미 그 역할은 사라졌어요.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또 재생산하는 이런 기구로 전락했어요. 대학 자체가. 지금의 입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스카이 캐슬인가요? 네네네. 그게 아주 뭐 전형적으로 사회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로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험을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한 사회가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서구 사회가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한국은 지금 그것도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회 평등을 위한 학교, 교육, 이것을 지금 복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기회 평등이 아니라 기득권의 지배를 강화하는 도구로 교육이 쓰이고 있고요. 이것이 그야말로 기득권 구조를 정당화하는 정당성 기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역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네 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야 된다. 지금 대학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 기득권들은 어떤 형태의 입시 제도를 바꿔도 바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형시킵니다. 네. 이걸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아, 한국에서 교육 개혁이란 건 불가능하구나. 대학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는 것이 한국 교육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엘리트 대학 시스템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스카이를 축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 이런 방식의 엘리트 대학 서열 구조를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비싼 대학 등록금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저에게 한국 교육 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달라 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 저 교육부 장관도 배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모인 전문가들이 다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제 자신이 몽상가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먼 훗날의 이상이 전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이다. 유럽에 이 네 가지가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유럽은 이미 다 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을 어떻게 대학 입학 시험이 없죠. 하나요? 대학 입학 시험이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 독일에서는 그걸 아비투어라고 하죠. 예,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졸업 있고. 시험이군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그것도 원하는 때 바로 안 가도 돼요. 10년 후에 가도 돼요. 20년 후에 가도 돼요. 입학 시험이 아니라 졸업 시험으로.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바꾸는 것. 대학의 자격 시험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독일의 방식이고요. 예,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게 없는 것이 대부분의 유럽의 현실이고요. 물론 프랑스는 소르본느라고 하는 말하자면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죠. 이것을 없앤 것도 사실은 68혁명 때 고등학생들이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네. 예. 아무튼 교수님은 이 땅에서 대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이상한 사회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룬 그런 국가예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전 세계에서 경탄하는 수준의 민주사회가 됐어요. 또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했어요.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사회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18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간간히 2위를 한 적이 있지만 일관되게 거의 1위예요. 일관되게.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나라예요. 이건 지금 24년째 1위예요. 산업재해가 네?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게 지금 너무너무 심한 나라예요. 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노동기계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과로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과로사도 가장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온 통계를 봤더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요. 독일이 1년에 1,300시간 일하는데요. 한국이 2,000시간이 넘어요. 여전히 700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개월 더 일해요. 독일 사람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지금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미국 아니면 멕시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자세한 지표를 들지는 않겠어요. 게다가 거의 모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아요. OECD 최근의 지표를 보니까 8년 동안 남녀 불평등 지수, 소위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도 8년 내내 한국이 1등이에요. 여성이 가장 차별받는 나라예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 격차도 심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양성평등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율 계속 세계 꼴찌입니다. 지금 3년째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죠. 출산율이 그러니까 낮다는 건. 지금 네. 이쯤 되면 거의 망한 나라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자살하고 네. 미래 생명은 낳지 않고 왜 안 낳겠어요? 이 지옥 속에 아이들을 쳐넣을 자신이 없다는 게 안 낳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치민주화도 이뤘고 경제 성장도 했는데 우리의 삶은 지옥이에요. 예.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데. 예, 코로나19 예. 이후에 미래 교육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그냥 간단히만 정리를 예, 할게요. 미래 교육의 방향에 그렇죠. 대해서. 거기에 예. 대한 말씀 드리기 요것만 네네. 잠깐 정리를 하고요.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네네.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대학은 이건 대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보편적이고 모든 권력은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마찰이에요. 말하자면 대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권력 비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이야말로 가장 어떤 이상적인 미래를 선취하는 곳. 이것은 훔볼트가 한 말인데요. 그런 곳인데 다시 말하면 그 사회가 지향해야 될 사회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취되는 그런 곳이 대학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대학 보세요. 유토피아는커녕 가장 끔찍한 디스토피아의 장소예요. 환경 또는 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착취 한번 보세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없으시죠. 생활도 할 수가 없는 네.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대학에서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 사이에 그 편차를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또 대학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한국 대학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담론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사회를 변화시킬 담론이 대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코로나 긴 얘기를 해서 19 이후에 예.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예, 미래 교육이요. 우리가 좀 이제 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네, 네. 좀 전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존재로 남과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한국에서처럼 그냥 아이들 경쟁시켜 놓고 거기서 살아남는 아이들만 잘했다 추켜 세우고 나머지 아이들은 완전히 패자 취급하고 그런 아이들은 깊은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을 내면화하는 이런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타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타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경쟁 교육에서 연대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걸 코로나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가 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교육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보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보아야 한다는 거고요. 네. 시장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교육에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겠어요? 한국 교육에서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생태교육이에요. 생태교육. 독일 학생들의 80%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한국 학생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 느낀 아이들이 있겠어요. 쾌락을 느끼도록 배우죠. 그렇죠.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게 예. 굉장히 강력하고 예. 행복하고 그렇죠. 소비로 인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배우죠. 그렇게 우리는 배우잖아요. 예. 그죠? 네. 그 정도로 한국은 잘못된 교육이죠. 생태적 상상력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사회예요. 네. 요번에 이런 류의 아주 무차별적인 그런 자연 파괴, 이 자연 파괴,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 파괴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게 소유예요. 소비예요, 소비. 자연을 네? 착취해서 예.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소비의 예, 근본적인 맞습니다. 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생태적 상상력, 이것을 이제는 생태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예. 정말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죠. 예. 첫 번째는 경쟁 교육에서 연대 교육으로, 시장 중심적 교육관에서 민주주의적 교육관으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생태교육의 부재한 상태에서 생태교육으로 자연을 중시하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거기에 또 교육이라는 것의 의미를 저는 좀 더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대학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을 사실 지금 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제가 문학을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과 특히 어른들과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되게 슬펐던 건 학교 안에서 문학이나 인문학 강연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강의가 아니면 아이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더라고요. 네, 예. 어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이후에 어느 정도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정말로 교양에 목마르게 되고 개성을 향한 욕구가 그때쯤에 많이 생기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와서 평생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서 참 다행이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인문학이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지금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재난 속에서 가장 좀 마음의 중심을 잡게 저에게는 도와줬던 것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삶.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결여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평생교육이 중요하다. 그 부분은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네. 예.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학 입시를 없애자고 하면 예. 많이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어떤 힌트라고나 할까요? 예. 예, 그래서 뭐 외국의 사례도 좋고 예, 예. 뭔가 이런 거의 재난에 가까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사례들이 없는지 예. 그런 것들도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예,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지 네. 않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것도 없죠. 지금 독일이라든가 네. 프랑스의 경우는 대학 입학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요. 네. 또 독일의 경우는 특히 경쟁이 않는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요. 핀란드는 사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하던데요. 독일도 없죠. 예, 독일도 유럽에서 없는 사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교육 자체가 사교육 없는 자체가 거예요. 없죠. 네. 독일의 뭐 사교육이라는 건 전혀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교육의 기본 원리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라는 거예요. 아도르노라고 네. 있잖아요. 사상가가. 아도르노가 한 유명한 말이죠. 독일 교육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모토 하에서 개혁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은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자세한
예를 들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요. 네,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독일의 교육은 지금 한국 교육의 정반대의 모델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교육을 하는 나라고요. 독일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개혁이 독일 교육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걸 결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육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안타깝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식 경쟁만 난무할 뿐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한 철학과 지혜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KBS 1라디오 방송의 날 기획대담 위기의 시대를 묻고 답하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에 대해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